첫 번째 강의 영상에서는 이 우리 장하이딩의 새끼라는 단편 소설 또 영화를 읽기에 앞서서 먼저 어, 이 영화를 둘러싼 몇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어, 암살이나 밀정, 동주, 박열로 이어지는 그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삼은, 모티브로 삼은 그 영화들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여성 작가 장하이딩의 삶, 그리고 작품 設計를 통해서 전쟁 속에서 또 폭력 속에서 여성의 존재 방식, 또 여성의 운명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하이딩의 소설을 읽으면서 이 작품을 둘러싼 4명의 여성 이야기를 살펴본다라고 했죠. 아무래도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여성이라면 원작자 장아이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장아이딩이라는 여성 작가는 1920년에 상하이에서 태어나서 중국이 건국된 1949년 이후에는 홍콩으로 건너갔다가 나중에 만년은 미국에서 삶을 살았던 그런 여성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그리고 이 공간, 1920년부터 1990년대까지, 그리고 상하이에서 홍콩, 타이완,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 공간이 굉장히 역사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새끼라는 작품이 탄생한 것이죠. 원작이 된 단편소설 새끼는 1979년에 처음 발표됐습니다만 이 원고 자체는 1950년대 창작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리안 감독 작품으로 영화화되면서 이 원작자 장하이딩이 재조명되고 그 영화의 내용, 이 새끼라는 영화의 내용이 됐던 암살 미수 사건, 스파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로는 2008년에 처음 번역돼서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원작의 중요성이나 장하이딩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현상에 비하면 한국어 번역이 굉장히 늦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루신의 초상을 목판화로 그린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루신이라는 작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도 이제 루신의 작품을 직접 읽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여성의 삶과 운명을 다룬 좀 독특한 작품을 하나 읽게 될 텐데 이 루신과 동시대 인물이죠. 근데 루신은 1936년에 타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루시는 중일전쟁이 발발하는, 그 1937년 중일전쟁 발발하기 직전에 타계했기 때문에 그 참상은 직접 겪지 못했습니다. 행운이라면 행운이고, 불운 중에 행운이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루신이 죽고 나서 바로 등장한 작가가 바로 장하이링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문학사에서는 여성 작가 또 모더니즘 작가로 장하이링을 주목하면서 루신과 쌍벽을 이룬다라고까지 고평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이 대문호 루신과 맞먹을 정도의 반열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 들어서 루신보다 오히려 장하이링이 더 인기를 끌고 다시 재평가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루신에 견주어서 또는 루신이 사망한 이후 그 뒤를 이어서 중국 문단을 이끈 작가가 장아이링이다라는 말 자체는 장아이링의 연인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좀 뒷얘기이기도 합니다. 중국 문단에서 이제 또 한 명 중요한 사람은 리니탕, 이머당이라고 흔히 부르는 작가입니다. 역시 이제 루신과 동시대 인물이고요. 루신과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맞서기도 하면서 1930년대 중국 문단을 이끌었던 한국인에게는 대수필가로 알려져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생활의 발견이라는 수필로 유명했고요. 한국에도 이제 몇 번 왔습니다. 나의 조국 나의 국민이라는 책도 역시 수필집입니다. 이 리니탕 역시 이제 몇 편의
흥미로운 대화 소설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그런 소설보다는 수필이 더 인기를 끌었고, 제목에서도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일상의 소소한 사건들이나 감상들을 산문으로 풀어낸,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잇는 그런 작가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희탕 역시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화된 이후에 미국의 망명에서,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1930년대 나중에는 결국 미국하고 타이완에서 활동을 하면서 일단 반공주의 작가로도 이름이 높았고, 미국에서 중국의 실상을 알리거나 중국 문화를 서양 문화와 접목시키거나 적극적으로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뭐 문명 비평가라는 명칭으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이 류니탕이라는 작가 역시 장하이린과 무관하지 않은 작가여서 먼저 소개를 해둡니다. 장하이린은 상하이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상하이 여성이라고, 모던 도시의 신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장하이린의 집안 자체는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말기에 신료를 지냈고 군벌 가문 집안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 것이 이제 이홍장, 리홍장의 외증손녀입니다. 조선에 파병돼서 가부농민전쟁 그리고 청일전쟁의 주역으로 활약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 외증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홍장의 딸이, 그러니까 이 장하이린의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하이의 사실은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전형적인 상하이 걸로서 주목받은 그런 여성인데, 이 상하이 시절에, 그러니까 1930년대 말 중일전쟁 터지고 나서 1940년대에 이 부친이 이제 아편에 빠지고 첩질에 빠져들면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리고 엄마는 도망가고요. 근데 이 엄마도 장하이린의 모친 역시 그냥 뭐 평범한 여성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유학까지 하고 돌아왔던 그런 신여성입니다. 장하이린은 당연히 그 모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나중에 이제 모친이 도망가고 나서는 이모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하이에서 이모랑 같이 살면서 이 상하이 풍경, 또 상하이 영화, 상하이 레스토랑, 패션 이런 것들을 선도했던 그런 여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가족이 불화하고 완전히 풍비박산 나면서, 사실은 이제 장하이린이 처음으로 이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것도요, 이 자기 가족사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까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수필로 써서 신문의 현상 공모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난리가 났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사건, 그 이야기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아편에 빠져서 계모를 뒀는데, 첩을 뒀는데, 그 첩의 학대 못 이겨서 이제 탈출하는, 여학생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집을 탈출하는 이야기를 수필로 썼던 거거든요. 그만큼 대단히 대담하고, 때로는 무모하기도 할 만한 그런 도발적인 여성의 형상이 바로 장하이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하이린이 살았던 이 상하이라는 도시는 그 첨단 도시, 대도시, 메트로폴리스라고 부릅니다만, 그리고 많은 조선인들이 드나들기도 했고 조선과 굉장히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도시이기는 합니다. 바로 이 메트로폴리스 상하이의 일상, 특히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일상의 풍경, 감수성, 그리고 영화와 극장과 뭐 전차로 대변되는 모더니티를 아주 섬세한 문체로 재현해낸 그런 작가가 바로 장하이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40년대 사진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세련된 신여성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도시 메트로폴리스가 사실은 점령지라는 거예요. 일본 군대에 짓밟힌 점령지에서 활약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사실 조금 문제적인 대목이죠. 그러니까 장하이린의 전성기가 바로 1944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하이가 일본 군대에 완전히 짓밟히고 통치를 받던, 점령 통치를 받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 도시의 감각, 도시의 일상을 그린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시선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가 문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장하이링의 이름을 떨치게 된 책이 바로 44년에 잇따라서 출간됩니다. 전기라는 제목을 단 소설집, 단편 소설집입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 상하이에서 여학생으로 또는 일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바라본 풍경들을 그린 수필집, 산문집이 유언, 떠돌아다니는 말이라는 뜻의 제목으로 역시 출간이 됐습니다. 이 시기가 중국, 특히 상하이의 역사에서는 가장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만 역설적으로 장하이링에게는 전성기고 황금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하이링은 1939년에, 그러니까 1920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19살이 됐던 39년에 홍콩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사실 장하이링은 이제 가출한 모친의 영향도 받고 했기 때문에 런던 대학에 유학하기로 사실은 입학 허가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때문에 런던으로 유학을 떠나지 못했고 대신에 이제 홍콩의 대학에 입학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940년에 천재몽이라는 짤막한 소설입니다. 수필입니다. 이 수필을 이 서풍이라는 잡지, 서풍사에서 만든 서풍이라는 잡지, 바로 리리탕이 주재했던 수필 전문지입니다. 산문 전문지입니다. 이 잡지에서 이제 현상 공모로 자기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각자의 이야기를 현상 공모를 내걸고 모집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수필들이 많이 몰리는데 거기에 1등으로 당선됐던 수필이 바로 천재몽이라는 장하이링의 수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하이링의 수필이 실렸던 그 서풍 잡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잡지의 이제 현상 공모 주제는 뭐냐면 나의 뭐뭐뭐에 대한 수필을 모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의 생활, 나의 연애, 나의 직업 뭐 이런 제목으로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 700편 가까운 수필들이 이제 빗발치듯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뭐 교수나 교사나 학생, 군인, 뭐 그다음 첩의 이야기도 있고요. 은행원, 뭐 교도관, 그다음 죄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투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그 중에서 이제 자 제목을 나의 뭐뭐뭐 이런 식으로 달라고 조건을 걸었는데도 그 제목이 아니라 그냥 천재몽이라는 천재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투고했던 이 장하이링이 1등으로 당선이 되는 겁니다. 13편을 당선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1등 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통보할 때는 장하이링한테 통보할 때는 1등으로 통보했는데 나중에 잡지에 나올 때는 3등상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네, 아깝기도 하고 아주 어린 학생이 뭐 어리다기보다는 젊은 학생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잡지는 3등 작품으로 수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천재몽이라는 단행본으로 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잡지에서는 3등상을 줘버렸는데 1등이라고 통보해놓고 3등상을 줘놓고 책으로 낼 때는 또 나의 뭐뭐뭐 이런 게 아니라 천재몽이라는 장하이링의 제목을 그대로 표제 제목으로 썼던 겁니다. 홍콩 대학생 여대생 신분으로 이제 투고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1941년에 상하이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홍콩이 또 점령됐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홍콩이 점령되면서 다시 상하이로 돌아와서 4년 동안 1945년까지 4년 동안 상하이 생활을 아주 빛나는 상하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1944년에 2권의 책을 잇따라 출간하면서 스타 반열에 올라가고 바로 그 해에 책을 출간하는 것과 동시에 결혼을 해서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1944년에 낸 전기라는 단편 소설집, 그러니까 이 전기라는 것은 이제 중국어로는 그냥 소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목을 굉장히 심플하게 단 거죠. 그냥 소설 이런 식으로 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초판이고요. 인기가 좋아서 몇 달 만에 바로 재판을 찍었습니다. 이 표지 디자인도 상당히 심플하지만 중국적인 색채와 모던한 감각을 모두 포괄한
그런 표지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책의 표지들은 상하이 시절을 함께 했던 같은 방에서 살았던 친구가 디자인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4년에 낸 책은 46년에 또 증보판을 냈습니다. 이 증보판이 이제 상당히 인상적인 표지로 되어 있는데요. 뭐 마장놀이를 하는 중국 여성의 모습인데 이 창문 뒤로 누군가가 쓱 들여다보는, 그러나 아무런 얼굴이나 뭐 표정 없이 그냥 윤곽만 그린 그런 또 다른 존재가 묘사가 돼 있죠. 이게 이제 이 장하이링의 단편 소설을 관통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적인 것, 동양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러니까 서양적인 것, 모던한 것이 굉장히 적절하게 배합되고 융화된 그런 풍경입니다. 그리고 산문집으로 낸 유언, 떠돌아다니는 말이라는 뜻의 제목입니다. 이 수필집도 역시 1944년에 출간됐습니다. 이 표지의 디자인 역시 윤곽만 있고 의상은 뭐 약간 절충된 동양과 서양의 감각, 모던과 프리모던의 감각들이 절충된 그런 의상이고요. 얼굴 표정이나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좀 매혹적인 그런 표지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조금 나중에 그린 건데, 우리가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 초상도 장하이링의 그림에서 따온 겁니다. 장하이링이 이제 나중에 1949년 이후에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홍콩과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렸던 자기가 직접 그린 드로잉입니다. 자화상이고요. 그런 그림들에서 일부를 따왔습니다. 요 그림들은 상하이 시절에 그린 거고요. 요거는 홍콩 시절에 그린 겁니다. 자, 1944년이라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의 한복판 그리고 상하이가 점령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장하이링이 전성기 황금시대를 맞았다고 계속 강조를 해뒀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두 권의 책을 잇따라 출간을 하는 시점에서 후란청이라는 남성, 아주 잘생긴 남성입니다. 이 남성과 결혼을 해서 또 한 번 상하이 또 전 중국에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944년이면 이제 장하이링은 24살이 있잖아요. 근데 이 후란청은 14살이나 위에 연상의 남성이고 무엇보다도 유부남이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런 공개 결혼 자체가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죠. 엄밀하게 말하면 결혼이기도 하고 뭐 동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 사람이 이제 이 점령 시기에 왕징의 괴뢰 정부의 문화성 장관을 지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말로는 문화 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는 친일파고 매국노라는 뜻입니다. 이 괴뢰 정부에 복무했던 고위 관료였던 겁니다. 근데 이 남성 역시 후란척이라는 남성 역시 장하이링만을 뒀던 것은 아니고요. 여러 여자를 또 거치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47년에 몇 년 안 가서 이혼하고 맙니다. 근데 이혼한 이유는 이 사람이 장하이링만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유부남이었고 또 다른 여자들도 거느렸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에 문화 한간 친일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장하이링은 이혼한 다음에 중국 건국되고 나서 다시 이제 홍콩으로 이주를 하고요. 1955년에는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자마자 바로 미국의 시나리오 작가와 또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미국 시나리오 작가 역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조용히 둘이 살다가 결국은 한 1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12년 동안 같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미국 시나리오 작가는 사망하고요. 그 다음엔 계속 독신으로 혼자서 만년을 쓸쓸하게 보냅니다. 이 시점에는 이미 50년대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로는 중국에서도 장하이링은 금기시됐던 작가고, 그러니까 점령지에서 활약한 모더니즘 작가고, 친일파의 여자였기 때문에 금기시됐던 작가였고 전혀 언급도 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홍콩이나 타이완 정도에서만 언급이 됐기 때문에
별로 주목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미국에서 LA에서 사망할 때도 사실은 사망한 지 며칠 지나서야 관리인이 발견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쓸쓸한 외로운 그런 만년을 보냈습니다. 1954년의 모습입니다. 54년이니까 그러니까 홍콩에 있을 때 시절이군요.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1940년대에 런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신분증의 사진입니다. 20대 때의 사진이고요. 그 50년대 홍콩 시절에도 굉장히 세련된 여성 작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죠. 장하링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꼈던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만년에 95년에 타계하기 전에 94년의 사진입니다. 근데 94년 이때는 뭐 할머니가 됐을 때의 모습인데 특이하게 이제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라는 신문을 들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또 어떤 의미를 띠는지도 조금 미스테리합니다. 뭐 공산주의를 피해서 공산당을 피해서 홍콩으로 건너가고 이주를 하고 미국으로 망명했던 그런 여성 작가여서 이 한국의 분단 그리고 냉전 질서를 상징하는 김일성의 사망이 장하링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소설 속, 영화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 단편 소설 새끼의 여주인공 왕지아즈가 선택했던 삶,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서도 그렇고요.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한테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젊은 여학생 이고요. 사실 마음에 두고 있는 남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연극부 단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항일의 방법론 또 투쟁의 과정들을 토론을 벌이게 되고요. 자기들이 이 혈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직접 이 7.18을 처단하는 모의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 모의에 미인계로 동원된 게 바로 이 왕지아즈인 거죠. 그래서 마이부인으로 맥부인으로 가면을 쓰고 이 친일파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 친일파는 그러니까 이 선생으로 나오는 이 사람은 사실은 중국의 저항 인사들을 체포해서 고문하고 처형하는 그런 정보 당국자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중국인의 입장에선 처단해야 될 암살 대상이기도 합니다. 정보 당국의 수장이니까요. 그래서 미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왕지아즈가 이 미인계로 쉽게 말하면 미끼로 도구로 던져져서 이 선생을 유혹해서 암살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떠맡게 되지요. 아마 이 선생을 처음 만나는 장면일 겁니다. 처음 이제 데이트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도 이제 홍콩에 가면 있는 리펄스베이라는 유명한 맨션입니다. 이 가운데가 이제 바람구멍이 뚫려 있는 이 건축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맨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파트죠. 이 리펄스베이 맨션에 있고 이 맨션의 1층에 이제 더 베란다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영화의 무대가 된 카페가 바로 이 더 베란다라는 카페입니다. 지금도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휴양지로 찾아가는 지역이고 이 카페도 이 영화 덕분에 또 더 유명해져서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서 요 리퍼스베이 맨션 앞에 이제 이 해안가로 통하는 산책로에 이제 이 장하링을 기념하는 조형물들이 또 3개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벤치 옆에 이제 작은 조형물들을 세우는 건데요. 작은 탁자에 3발의 총탄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처형당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하이링을 상징하는 책들이, 그러니까 여성 작가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책들이 벤치 옆에
조형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와 홍콩을 떠나서 미국으로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 장하이링의 비극적인 삶을, 여성 작가의 비극적인 삶을 상징하는 그런 여행 가방과 옷도 한 벌 또 조형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길을 쭉 따라서 내려가면 이 리퍼스베이로 이 해안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이 정보 당국의 수장을 유혹하는 역할, 미인계 미끼가 됐고, 그래서 사실은 성공하지요. 그래서 푹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죠. 미인계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미모의 여성을 내세워서 유혹하고 잠자리를 갖게 만들고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도 그렇고 단편 소설도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순간에 일이 어그러지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이 비밀을 눈치챈 이 선생이 황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지아즈가 넌지시 암시를 해주면서 탈출하게 도와주지요. 사실은 다 잡은 고기나 다름없었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묘한 눈치를 주면서 이 남자를 살려주고 맙니다. 결국 미인계 작전이란 유혹 작전은 실패하고 말죠. 이 선생은 살아남고요. 그리고 남은 왕지아즈는 끌려가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놈도 조금 고민을 할 겁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나를 살려주기도 했고요. 얘도 진정으로 이 여자에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풀어놔 줬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지요. 하지만 이 여자를 살려둬서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죠. 체면도 구기고, 그리고 어쨌든 자기를 유혹하려고 미인계라는 미끼로 다가온 것도 사실이니까요. 뭐 냉정하게 처형시켜버리고 말죠. 택계라는 단편 소설은 바로 이 여성 주인공, 마이 부인으로 분장했던, 연기했던 이 왕지아즈의 내면 심리를 아주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 처형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지요. 얘는 그냥 미인계의 도구, 그냥 몸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육체로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도구일 뿐인데 얘 내면은, 진정한 내면이란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선생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유혹해서 제거하려고 몸을 바친 것 뿐일까? 얘는 왜 마지막 순간에 남자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을까?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얘 심리는, 얘 마음속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담담한 표정은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 가지 의문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설 읽으면서도 계속 질문을 던지고 읽어야 되는, 행간 사이에서 읽어내야 되는 그런 의문들입니다. 자, 이것이 그냥 가공의 소설 또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실존 모델 정핑루라는 실제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 모티브를 전해 듣고 사실은 장하이링이 소설로 창작을 한 겁니다. 이 소설을 창작한 것에는 자기를 배반한, 그리고 자기가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던 후란청이라는 친일파 남성에 대한 복수의 의미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 정핑루가 걸었던 삶, 운명은 또 어떤 것이었을까요? 장하이링이 살았던 1930년대 상하이의 풍경입니다. 우리 앞선 영상에서 미스코시 백화점이나 명동, 혼마치를 잠깐 보기도 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인구 500만을 자랑하는 세계 5대 대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하이라는 메트로폴리스입니다. 이 메트로폴리스가 점령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이런 대도시에서 이 모던한 감각의 대도시에서 여성으로서 이 풍경을 묘사하고 자신의 심리를 드러낸다라는 것, 그리고 이야기로 풀어낸다라는 것 자체로도 장하이링이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끼라는 단편 소설은 그런 모던한 감각도 물론 높이 평가해야 되지만 이런 실제 역사적 사건, 정핑루 사건을
허구의 이야기로 재편해내면서 여성의 삶과 운명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사실은 잊혀졌지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정핑류 사건이라고 뭐냐면 1939년에 12월 21일 상하이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모피점 사진인데요. 지금도 이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베리아 모피점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딩모춘 암살 미수 사건입니다. 결국 영화에서는 마찬가지로 실제 역사에서도 이 딩모춘이라는 정보당국의 수장 친일파는 암살을 모면하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유혹했던 정핑루라는 여성을 자기 손으로 처형해 버립니다. 이 시베리아 모피점 내부 사진이고요. 정핑루가 딩모춘에게 접근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시베리아 모피를 선물 받기 위해서, 영화에서는 이제 반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요 앞에서 이제 암살 기회를 잡았던 것인데 마지막 순간에 결국 암살은 미수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물론 실제 역사에서는 정핑루가 딩모춘에게 끌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은 영화와 실제가 조금 다른 대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딩모춘 암살 미수 사건은 그 당시에도 이슈가 됐고 논란이 됐던 사건이고요. 이 이야기를 전해준 게 바로 후란청입니다. 후란청이 괴뢰 정부의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이 암살 사건을 재미나게 사실은 장하이링에 들려줬고 나중에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메모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자, 정핑루는 장하이린과 비슷한 연배입니다. 1918년에 태어난 여성이고요. 1940년에 결국 이 암살 미수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처형되고 맙니다. 사실은 20대 초반에 총탄을 맞고 처형당한 비극적인 여성입니다. 정핑루의 실제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탕웨이의 사진인데요. 정말 닮았죠. 그러니까 탕웨이라는 이 여배우가 새끼라는 영화에서 연기한 이 배역 자체는 정말 실제 사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딩모춘도 마찬가지입니다. 딩모춘 사진이고요. 양조위 사진인데요. 역시 굉장히 닮았죠. 그리고 실제 모습입니다. 이거는 딩모춘은 결국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47년에 전범으로 고발이 되고 난징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됩니다. 이 딩모춘이라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소설에 묘사되는 것처럼 정보당국의 수장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나쁜 놈인 게요. 사실 처음엔 공산당 간부였습니다. 공산당 간부였다가 국민당으로 넘어갑니다. 그 국민당으로 넘어가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공산당 정보를 모두를 다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국민당 정부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군 쪽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일본군 첩보부대의 부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딩모춘은 공산당뿐만 아니라 국민당의 정보도 거의 다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는 또 국민당까지 포함해서 많은 중국의 활동가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처형시켜버립니다. 1급 전범인 거죠. 2중, 3중으로 변절과 배신을 일삼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정핑루는 뭐 사진으로만 봐도 예쁘지만 이 상하이의 유명한 화보 잡지였던 양우, 그러니까 좋은 친구라는 뜻의 제목인데요. 그런 잡지인데 이 잡지는 이제 매달 이 신여성들의 사진들을 전면 표지로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이 표지 모델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표지 모델로 발탁될 만큼 미모를 자랑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딩모춘을 유혹하는 미인계로 이용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정핑루의 모습이고요. 탕웨이의 모습입니다. 더 베란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영화에서 잘 재현을 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이런 풍경이라든가 세부적인 장치들까지도 영화設計에서 굉장히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자,
정핑루의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핑루가 살아있을 때 정말 애띤 소녀의 모습이기도 하고 발랄한 여학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핑루가 이 딩모춘 암살 사건에서 미끼 역할, 미인계 역할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실 이 딩모춘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은 정핑루가 학창 시절 때 학교 선생 교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근데 20대 때 이 딩모춘에게 접근해서 유혹하기에는 딱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정핑루도 사실은 장아이링 못지않은 명문가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위 검찰국 관료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딸 정핑루 때문에 파면당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만 고위 검찰국 관료입니다. 부인은 일본인 여성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정핑루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에도 능통했던 그런 신여성이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미모가 받쳐졌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딩모춘에게 접근하기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중일전쟁이 터질 무렵에 이 상하이 대학에 입학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딩모춘과 사제지간으로 만났던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잡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딩모춘을 유혹해가지고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바로 그 무렵에 사실은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해 봄에 인연을 맺은 남자가 있고 약혼을 약속했는데 지금이 전쟁기였고 항전기였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크리스마스 때 딩모춘 암살 계획 세워서 가담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듬해 2월, 그러니까 2달 동안 투옥돼 있다가 한 달 동안 투옥돼 있다가 2월 달에 총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핑루의 최후의 모습을 조형한 그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총알을 맞고 마지막 총알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입니다. 딩모춘은 역사책에 기록되는 전범으로 기록된 친일파로 기록된 인물인데 사실 이 정핑루란 여성은 조명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영화 새끼가 인기를 끌면서 정핑루의 동상을 최근에야 세운 겁니다. 그만큼 역사에서 이런 여성,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의 육체를 희생해서 애국 또는 저항의 선봉에 나섰던 이 여성의 삶 자체가 완전히 지워져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영화 새끼는 굉장히 큰 공적을 남겼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강조했지만 전쟁 또는 점령기의 여성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했는가? 어떤 식으로 저항하려고 했는가? 그 저항의 가치는, 의미는 후대에 기억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자기의 몸을 팔아서 남성적인 가치를 위해서 희생해버린 그런 도구, 용품에 불과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정핑루의 삶, 그리고 왕지아즈의 삶, 그리고 또 다른 남자연 여사 같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그 삶 자체가 빛나기 때문에가 아니라 빛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남성들의 그늘에 가려서 또는 거대 역사 담론에 가려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워져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여성에게 자기의 삶이란 22살의 나이에 사형당한 이 여성의 삶, 자신의 운명, 자신의 가족, 자기의 사랑, 성을 포함한 그건 과연 어떤 의미였겠는가라는 거죠. 우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이 있고 물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남성 독립투사가 어떻게 활약하고 어떤 각오와 어떤 결의로 저항에 나섰는지는 생생하게 묘사하고 재현하고 반복하지만 이런 삶에 대해서는 깡그리 잊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약혼자가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었잖아요. 근데도 미인계로 이용돼서 딩모춘을 유혹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하면 잠자리를 가지고 그걸 미끼로 삼아서 암살의 기회를 포착하려고 했던 거죠. 이때 이 정핑루의 몸, 정핑루의 육체라는 것은 뭔가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역사의 도구에 불과한 것인가?
왕지아즈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두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국을 위해서, 저항을 위해서, 항의를 위해서 암살 사건에 기꺼이 자기 몸을 바치죠. 그냥 남자가 자기 몸을 바친다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자신의 성을 내줘야 되고요. 자신의 신체를, 육체를 다른 남자에게 내줘야 됩니다. 아주 비극적인 장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애국을 위해서, 항의를 위해서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육체라면 또 그럴 수 있다고도 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장면 있죠. 마음에 든 남자가 있지만 그래요. 이 마이 부인으로 위장을 해서 이 선생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실 처녀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 부인이라고 했으니까요. 어떤 기업가, 사업가의 부인으로 위장해서 접근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처녀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을 유혹하기 전에 다른 남학생과 먼저 잠자리를 갖게 되죠. 서로 이 연극반 단원들이, 연극부 단원들 사이에서 합의한 얘기입니다.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잠자리를 같이 갖게 되는 남자애는 사실 마음에 두고 있었던 남자애가 아니죠. 얘는 좀 미숙하다면 미숙하고 애띠다면 애띠고요. 그럴 처지가 아니었고요. 사실은 여자에 능한, 여자 후리기에 능한, 마음에는 꺼려졌던 그 남자애와 같이 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왕지아즈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영국 단원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또 숙덕거릴 수밖에 없지요. 서로 합의한 내용이지만 애국을 위해서, 저항을 위해서, 항의를 위해서, 항전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미인계에 투입되기 위해서 가진 하룻밤의 잠자리지만 수군되지 않을 수 없고 자기 자신도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한 개인, 왕지아즈 한 개인의 육체, 성은 그렇게 이용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지요. 그 복잡 다단한 내면을 단편소설에서는 굉장히 짤막하게 압축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흘려보냈고요. 그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실존인물 정핑루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자, 봄에 약혼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지만 딩모춘 암살이라는 거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내주었습니다. 이 약혼자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약혼자도 알려져 있습니다. 왕한슌이라는 남자입니다. 비행부대에서 항전에 참여하고 있었던 애국지사 중에 한 명입니다. 결국 이 남자도 1944년에, 그러니까 사실 항전을 위해서 결혼을 미루고 식을 치르지 않고 약혼만 한 상태로 연애하고 있었습니다만 정핑루 사망한 뒤에 비행 도중에, 항전 비행 도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한슌 역시 조종사 카드와 한 장의 사진만 남아있고 잊혀졌습니다. 정핑루 개인에게도 끔찍한 비극으로 끝난 사건이지만 왕한슌에게도 똑같은 애국과 저항, 항일, 항전의 가치를 지향했던 이 남자에게도 비극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장하이링의 삶, 디아스포라처럼 살아간 장하이링의 삶, 그리고 미인계의 도구이자 미끼로 활용됐던 소설 속의 왕지아즈, 그리고 실존 인물 정핑루라는 여성의 운명에 대해서 참찬히 음미하면서 소설 그리고 영화를 같이 감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두 번째 영상을 마무리를 하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 이제 또 요 장하이링과 왕지아즈의 삶을 둘러싼 뒷이야기 몇 가지를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